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2학년 미술감상과 비평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3주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네,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 어떤 사조를 이제 찾아볼 건데 이제 교과서는 이제 24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작가 미술사조 탐구 요 파트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상주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 전묘화를 수행평가로 본다 그랬죠. 근데 그 전묘화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드리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죠. 조형 요소와 원리 중에서 요소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점이랑 선이랑 면이랑 형이랑 그리고 명암, 질감, 그리고 공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명암, 질감 했고 양감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양감은 뭐가 있다고 했죠? 볼륨이랑 또 매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쉐이프랑 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쉐이프는 평면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폼은 뭐였죠? 입체적인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질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띠에르가 있었고 텍스처가 있었는데 텍스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어떤 대상의 재질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띠에르는 그 재질감을 뛰어넘어서 그 화가나 어떤 작가 자신이 갖는 어떤 그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감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뭐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질감에는 또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이 있다. 시각적 질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는 느껴지는 어떤 질감이 실제로 우리가 만졌을 때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더라. 그런 걸 가지고 시각적 질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만지면 느껴지더라. 그거는 뭐다? 촉각적 질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조각 작품에는 촉각적 질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회화는 보통 시각적 질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대상을 환영적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제 거친 어떤 화면의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일부 화가들에게서는 시각적 질감이 아닌 촉각적 질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형 원리에는 뭐가 있었죠? 균형이 있고 그리고 동세가 있고 비례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대비, 조화, 그리고 강조, 그리고 변화와 통일, 뭐 이 정도인가요? 율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율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세와 크게 비슷하지만 율동은 어떤 하나의 똑같은 대상이 반복이 되어서 느껴지는 것이 율동이고 동세는 반대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멈춰 있는 어떤 이런 순간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 자체에서는 동세를 느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서 배웠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왜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미술 작품을 이렇게 감상을 했을 때 타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감상평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 그랬어요?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학습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분석하고 남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내 감흥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뭔가 해지는 달 같은 게, 뭐 태양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는 뭐 보트를 타는 남자가 잠깐 보이고, 약간 이 물이 을렁거리는 표현이 뭐가 바다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전달하거나, 혹은 이 그림에서 뭐가 느껴지니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침울한 것 같아요. 왜 침울하니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뭔가 색깔이 어두워서 침울한 것 같아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하지만 우리가 이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서 뭐가 느껴지죠? 어떤 요소가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모네의 해질녘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색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명암은 거의 없죠? 또 뭐가 있어요? 질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간감 조금 느껴지죠? 그 형태가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림이니까. 그럼 이제 이 형태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형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형태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형태가 명확하지 않죠.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뭔가 거친 필치들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색은 어떻습니까? 색은 전체적으로 무슨 색을 사용했죠? 원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색보다는 뭔가 무채색 계열의 뭔가 색깔이 탁하고 채도가 낮은 그런 침울한 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듭니까?
뭔가 새벽녘인 것 같기도 하고 해질녘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두운 배경을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진 않아요. 뭔가 좀 약간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 배경에 있는 어떤 이런 형태들이 다 뭉그러져 있죠. 다 어떤 연기 같은 안개 같은 그런 형태에 가려져 있는 듯한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 약간 저는 이제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런 채도가 낮은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 것과 그리고 어떤 형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이런 외곽선을 가지고 있고 뭔가 거친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 그리고 또 이 빨간 색깔 태양에서는 어떤 점의 요소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점의 요소에서 나는 이 색이 다른 주변에 있는 색깔들은 무채색인데 반해 이 색은 유채색이죠. 이 유채색인 색감에 뭔가 내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떠오르거나 혹은 지는 이 태양의 느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뭔가 이 어스름한 풍경 때문에 이런 채도가 낮은 어스름한 풍경 때문에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왜 몽환적으로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조형 요소와 원리였습니다. 해도 지네요. 해가 뜨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뭐 학습 목표는 모르는데 이거는 크게 개괄적인 거여서 뭐 미술 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시기마다 어떤 작품 사조가 등장했던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미술에도 유행이 있을까? 자, 이 말은 항상 여기 도입부에 나오는 이 어떤 질문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술에도 유행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기마다 추구했던 미술이 다양하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겠죠. 혹은 이제 다양한 미술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니까 유행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유행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행이 없다. 유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유행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든지 똑같이 그려야 되고 내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행이 없다. 그건 딱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이 유행이라는 걸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미술엔 유행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사고들을 혹은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세부적으로는 다 그 특징들이 다르죠. 그러다 보면 유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던지는 것은 뭔가 답을 정해놓고 발문을 한 거긴 하지만 이 정해진 답 외에도 다른 걸 이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아무튼 유행이 있다. 그럼 이제 유행이 있는데 어떤 유행이 있을까? 그래서 이 인상주의라는 것은 어떤 유행인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처음 보면은 뭐 미술 작품에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당연히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술품을 만드는 이제 작가는 보통 내가 능동적으로 요즘 그림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이제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미술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술 작품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술을 이게 장려할 수 있는 후원 정책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메세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메세나가 이제 후원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 때의 어떤 후원들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후원을 해주잖아요, 이 작가한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작품을 이 작가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는 능동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주제에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수동적으로 작품을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동적인 과정에서 뭔가 그 작가의 생각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던 작가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의뢰인이 있고 그 의뢰인이 나한테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작품을 내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갖다 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의 후원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이 그림을 후원해줘서 나중에 이 작품을 가질 수는 있는 거는 맞아요. 미술관에서. 근데 그 작품의 어떤 주제나 어떤 형식을 뭐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작품을 만들면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작품을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내가 그걸 이제 소비해줄게. 내가 가지고 이제 홍보해줄게.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뭐 레지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지던시는 이제 한 미술관이나 어떤 그 미술을 후원해주는 어떤 단체에 가서 난 이제 재료비만 받고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레지던트가 이제 거주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레지던시라는 것은 이제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숙식을 하면서 배우면서 내 작품 활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은데 해외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애들이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그 어떤 미술관에서 이제 재료 걱정 없이 작품할 수 있는 거죠. 재료 걱정 그리고 어떤 먹는 거 걱정, 식 걱정 그리고 또 뭐 먹고 자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품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작품의 일부를 그 미술관에 기증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미술관을 통해서 작품 판매를 하고 그 일정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도와주는 레지던시도 있긴 있고요. 그냥 미술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6교시가 끝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 시간입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런 그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면서 작품을 마음대로 만들어봐 이런 의미보다는 시대적 상황이 더욱더 방영되었던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라 하면 이제 권력이 있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더욱더 방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런 게 없더라도 아까처럼 후원을 그냥 우리 오늘날처럼 그냥 후원을 해주더라도 작가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너무 오래 설명을 했나요? 근데 아무튼 요 문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뢰인 중심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제 의뢰인을 탈피를 해서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작가의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철학이나 어떤 그 시대의 사상 이런 게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는 자기 스스로 이제 발전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의 그 어떤 흐름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뭐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뭐 의문을 품게 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거기에 귀결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결론까지 도출하게 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은 내 자신은 무엇인데 내 자신을 이 표현하는 미술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철학은 또 뗄래야 뗄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갈 만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좀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의뢰인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또 내 중심에서도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작품이 무한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법 자체도 15세기 이전까지는 그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그 유화라는 물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전까지는 이제 템페라라고 해서 똑같은 안료가 있습니다. 안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섞는 그 용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용제가 식용유나 이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석유도 물론 사용합니다. 테레빈이라고 해서 페트롤이라고 합니다. 테레비는 이제 테레비는 그거예요. 양귀비 씨를 얘기를 합니다. 양귀비 씨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시유는 이제 뭐였지? 아마시유가 린시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피유는 보통 양귀비 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귀비 씨를 짜서 만든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표현의 기법은 그렇게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템페라라는 재료를 사용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되면서 그 얀바네이크라는 형제가 유화를 개발합니다. 그 유화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유화에서 오는 어떤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좀 더 사실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발현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상황도 따라주는 겁니다. 기법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뭐 템페라라는 그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란 노른자랑 뭐 무화과즙이랑 뭐 벌꿀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화과즙이랑 그러니까 벌꿀이랑 계란 노른자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좀 약간 딱딱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딱딱해진다는 표현 자체가 붓질이 굉장히 마르고
이게 찐득찐득하니까 뭔가 그 부드러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식용유 같은 것만 생각해도 어쩌죠? 미끌미끌하고 굉장히 이렇게 윤기 있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치에서부터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이전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보면 극복해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기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재료의 속성 외에도 르네상스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직접 그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부활을 의미를 하는데 재생부활의 관점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으로 넘어가서 고대 그리스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그리스 신화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영웅적이고 뭔가 강력하긴 한데 그 개개인의 대상들은 다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신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차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만 보아도 그 그리스가 얼마나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세라는 건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나 어떤 그 뭐 하느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성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죠. 뭔가 갑자기 강림해서 모든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휩쓴다던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서도 아픔이나 그런 질투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뭐든지 자유로움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관점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또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만들었다 보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 사상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세 이전까지는 어떤 신의 절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이 뭔가를 탐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신의 어떤 이 이미지를 잘 드러낼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그리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잘 그리진 않고 이제 신의 어떤 형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이거는 무슨 어떤 신적인 이미지구나라는 그 어떤 생각이 들게끔 이미지를 단순화해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컴퓨터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이런 거 아이콘이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아이콘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그 이콘이라는 도상화라는 그림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상화라는 것은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제가 하나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성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성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이 대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졸라맨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졸라맨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옷자로 생긴 거. 그런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개인이라는 특성이 느껴집니까? 그 그림에서는? 안 느껴지죠. 그럼 우리는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이것이 어떤 그 개인을 나타내는 혹은 뭐 우리 반 친구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콘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냥 보다 더 큰 개념의 인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성이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표현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탐구하려고 하지 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잘 그린 사람을 보고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개인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미술이 좀 퇴보를 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못 그려 보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때는 잘 그리는 게 의미가 없고 잘 그린다는 것은 개인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성이 아닌 그 본질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라맨 같은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해야 어떤 그 졸라맨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다라는 그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미술의 유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 표현에 중점을 둬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계가 다 무너져서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되긴 됐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역 시대에 따라 특정한 경향을 이루게 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지역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크게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얘기를 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서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동양화라고 얘기하는 어떤 20개 그림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게 좀 더 사실적이고 굉장히 잘 그렸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향이 이루어졌냐? 동양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리고 손재주가 없어서 그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손재주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못 그렸다라는 논지를 펼치려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 그림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진보다 더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그 표현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서양은. 그래서 비주얼적인 거에 굉장히 7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노래를 듣다가 복면가왕 노래를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득 이제 보다가 보니까 뭐 댓글에 해외에 있는 복면가왕은 뭐 이렇게 가면이 굉장히 멋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멋이 없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해외에도 이게 있구나. 근데 뭐 가면을 잘 만들었다고 하고 제가 그 공연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라던가 혹은 이제 그 복면가왕의 취지는 해외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응? 근데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면은 일단 좀 단순합니다. 종이로 만들었고 뭔가 좀 화려하긴 화려합니다만 제가 본 거는 이제 영국 복면가왕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사자탈을 쓴 무슨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면 자체가 막 이렇게 쇳덩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반짝반짝거리고 엄청 멋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는 약간 그 외적인 걸 좀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그때 그냥 바로 들었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자 가면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이제 뭐 우승까지 갔는데 그렇게 노래를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점심시간 쉬면서 들으면 노래를 틀어놓고 영상은 보진 않아요. 영상은 보진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노래만 듣는데 근데 그 영국 복면가왕은 노래를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팝송을 들으면 들었지 그 노래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기억에는 가수였던 것 같은데 그 티페인도 나오더라고요. 티페인이 무슨 괴물 탈을 쓰고 막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가수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가수였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노래는 별로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퍼포먼스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복면가왕은 그런 퍼포먼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재미는 별로 없는데 듣는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면가왕을 제가 들을 때는 그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노래만 들어도 되는데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영상을 보면 더 뭔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게 우리가 미술 표현하는 것도 결국에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연장선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결국에 노래라는 게 뭡니까? 노래의 본질이 뭐예요? 노래의 본질은 노래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좀 제가 좀 일반화를 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느낀 제 주관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을 하고 어떤 그 공연의 어떤 그 퍼포먼스나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그 복면가왕에 있어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는 포커스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노래도 있지만 노래도 있고 그 어떤 무대를 장악하고 무대를 어떻게 표현하는 능력 그러면서 그 내가 노래 부르면서 어떤 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술로 들어오면은 똑같아요. 미술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잘 그린 그림이 인정을 받았어요. 잘 그린 그림이 다였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각적인 현상, 뭐 예를 들면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고, 뭐 해부학적인 뭐 규칙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객관적인 세상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가장 가치가 있고 그림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동양 사람들은 뭐였냐면 동양에는 이제 문인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화원들보다도 문인들이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문인들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화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심사임당도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충도라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앞에 뜰에 있는 어떤 그런 풀의 모습이나 혹은 이제 그 뭐 곤충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좀 사실적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작품을 보면은 다른 그 어떤 우리 동양의 작품들에 비해.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가를 또 얘기하자면 뭐 김홍도는 조금 그런 개념에 좀 부합하진 않아요. 김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긴 한데 그 사람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설명을 하겠지만 동양 미술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동양은 뭘 표현하려고 했냐면 대상의 정신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는 시각적인 의미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소나무라는 것은 지주와 절개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그 소나무를 잘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코나처럼 그냥 그 소나무의 어떤 특징만 가지고 있고 이게 소나무인지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 옆집 김씨네 있는 소나무인지 아니면 뭐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인지 그 개체성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동양에선.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예요. 근데 이 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고 어떤 그 충직함이고 늘 푸르잖아요. 늘 푸른 군자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늘 푸르게 소나무처럼 상록수와 같은 그 나무처럼 그 한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왜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영원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해바라기 같은 사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올곧은 나의 정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자체를 굉장히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소나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나무 자체를 그려서 내 의미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소나무를 잘 그리는 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각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만 아무튼 동양권에서는 그래서 시각적인 재현성을 별로 이렇게 가치를 주지 않았다.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다. 왜 우리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외적인 거에 치중을 하지 말고 우리 본질을 좀 되돌아보자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동양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노래라는 것에 본질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면가왕이라는 어떤 그 가면은 그냥 그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하는 목적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외적인 형태를 드러내서 우리한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가면이 뭐가 됐던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여기에 그 본질에 집중을 해서 영상을 보는 것이라면 영국은 그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노래는 노래고 이거는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의 발전이 옛날부터 이렇게 중식되어 있던 어떤 그 서구의 어떤 재현주의의 어떤 그 목적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들도 생겨나긴 합니다. 뭐 프랑크 회화라던가 뭐 바니타스 회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분더 카머라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분더 카머는 뭐냐면 뭐 이제 카머는 이제 뭐 예술을 뜻하고 이제 분더는 이제 뭐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의미를 하는 그런 독일어인데 그러니까 하나 그 소재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네들은 뭐 이제 해골 바가지를 그렸다던가 그러면 이제 죽음을 상징을 하고 혹은 이제 뭐 꽃이라 하면 이제 뭐 부귀영화를 상징을 하면서도 또 생명의 유한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림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물론 이코나도 어떻게 보면 동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 그림은 우리 동양 미술처럼 사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의 태도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가지고 그림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옛날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미술관에 가서 동양 그림은 너무 못 그렸어. 막 그림이 이상해. 이거 뭐 똑같지도 않은데 이거 왜 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지역과 시대에 특정한 경향을 이루기도 한다. 이 말이 다 그런 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이름을 붙여 한 집단의 화풍을 특징 짓는다. 특징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개성을 가지고 분류를 한 거죠.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미술 사실을 어떻게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벌써 30분이라 아마 인상주의 정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뭐 여기까지 있으니까 뭐 약간 지루한 거예요. 제가 너무 떠들어서. 아무튼 자, 인상주의로 보는 미술 사조의 전개 과정. 그럼 인상주의라는 말의 유래. 이것은 그 루이 루루라는 그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성이 루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루루라는 비평가가 이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이 작품을 보고 이건 참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약간 비꼰 거예요. 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모네와 젊은 작가들이 전시를 본 비평가 루루아가 즉각적인 감성과 거친 분놀림을 비꼬며 모네의 인상 해돋이의 작목을 창안해. 여기 인상이라는 말이 있죠. 임프레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상주의자들이라고 말한 것에 유래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신화적 상상력을 더해 매끈하게 완성한 그림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모네와 젊은 작가들의 그림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인상주의라는 것이 왜 대두를 했냐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상이라는 영어 단어 혹시 아시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쓰면 임프레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프레션. 그럼 반대로 표현하다는 뭡니까?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가 붙으면 보통 무슨 의미입니까? 외부로 나간다,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표현하다. 그것은 뭐 인상을 받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인상을 받다는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A가 나예요. 나. B가 아이고 잘못했네. 자, 그럼 B는 외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걸 보고 외부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다. 조금 이게 타자로 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인상을 받은 것, 내가 표현을 하는데 내 표현은 내 내면의 표현이 아니라 외부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내가 표현을 하는데 내 표현은 내 내면의 표현, 내 내부의 표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임프레션은 뭐냐면 내 감정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눈으로 바라본 외부 세계를 내 눈으로 봤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임팩트 뭡니까? 임팩트를 받았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 있는 게 나한테 충격을 주는 걸 임팩트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충격을 주는 건 없죠. 그래서 왜 익스펙트 하면 뭡니까? 내가 내 어떤 기준이 다른 대상한테 투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대라는 것은 그럼 같은 관점으로 예를 들면 내가 내일 모레 뭐 고기를 먹을 것을 이거 말고 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이 말은 뭡니까? 그 100점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기대를 품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충격을 준 겁니다. 내 내부로 충격을 준 게 아니라. 근데 그 임팩트는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게 나한테 이건 엄청 나한테 임팩트를 줬어. 강한 충격을 줬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외부에 있던 어떤 대상이 가만히 있던 나한테 막 달려와서 날 후려쳐가지고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혹은 실제로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프레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내 주관적일 수 있지만 내 주관성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임프레션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표현주의라는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내 내면을
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임프레션은 반대로 내 내면 따위는 절대 표현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보죠. 그래서 왜 모네가 이 인상 해돋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그림을 왜 그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해돋이를 따르고 봤는데 가만히 그 바닷가에 부둣가에 서서 그게 뭔가 자기한테는 이걸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태양을 좀 더 빨갛게 그려야지, 뭔가 이 태양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 없는 장면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인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익스프레션 한 게 아니라 임프레션 한 거죠.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시각적인 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프레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신화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매끈하게 완성한 그림들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모네와 젊은 작가들의 그림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제가 이건 설명을 안 드렸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신고전주의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이 신고전주의는 르네상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신이 붙으면 뭐든지 뭔가 좀 더 그거를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을 좀 더 강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표현한 것도 아니고 강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만 보면은 굉장히 어때요? 그림이 깔끔하고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붓터치가 깔끔하고 완전 완결해 보이는, 매끈해 보이는, 뭐라 써있죠? 예, 매끈하게 완성한 그림. 이런 그림에서 붓터치가 느껴지면 안 됩니다. 왜? 이 그림에서는 이걸 그림이라고 보여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환영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림 자체의 목적이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이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아까 전에 중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중세의 어떤 이코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신의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그 특별한 객체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대상의 어떤 객관적인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런 재현적으로 사실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붓터치가 안 보여야 되고 이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르네상스 때부터 대상을 완전히 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그림에 빠져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에 예를 들면 붓자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림에 딱 빠져들다가도 몰입을 하다가도 그 붓자국을 딱 보게 되면 이건 그림이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몰입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영화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왜 영화를 보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랑 이 영화의 내용이랑 부합하지 않으면 그 몰입되어 있는 그 감정에서 우리가 이탈이 돼요. 이탈이 되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뭐 영화 중에는 그 이질감을 굉장히 좀 어필하려는 영화들도 있고 보통 이제 영화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눈속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짜라고 알고 보지만 그 영화를 보는 내내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즐겁다,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학적인 법칙들이라던가 물론 그 기술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어날 법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좀 개연성 없는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 갑자기 다 죽이고 뭐 이런다. 그럼 갑자기 거기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건 역시 영화지, 만화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뭔가 그 영화에서 몰입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그림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딱 바라보는데 나는 이 그림이 마치 진짜 이 뒤에 이 기둥이 있고 이 공간이 실제로 느껴지고 이 앞에 있는 어떤 이 장군이랑 이 호라티우스 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생동하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까이서 보니까 얘네들이 다 그냥 색깔로 막 칠해진 막 붓자국이 막 보이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몰입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그냥 그림이지. 다비드라는 애가 그린 거였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몰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붓터치를 굉장히 여러 번 겹질을 하고 부벼준 듯이 이렇게 부비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봐도 이게
질감이 뭔가 사실적이기도 하고 뭔가 그 색채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감을 많이 묻혀서 붓질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왜 붓에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털이 이렇게 남죠. 그게 이제 일종의 마띠에르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가들이 자꾸 그 거친 표면을 만들고 어떤 그 마띠에르를 남기려고 했던 것들이 다 작가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그 그림을 보는 그 대중들한테 야 봐봐 너는 결국에 이건 나는 이제 이 환영이나 너를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너한테 이런 환영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림인 거를 인식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면모를 보라고 혹은 색채의 구성을 보라 이런 식으로 뭐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카데미즘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만 잘 그린 그림들만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응? 그래서 왜 오늘날 우리 입시할 때도 입시 미술 할 때도 혹시 뭐 입시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입시 미술 할 때도 그림을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야 되고 뭐 명암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어떤 개성이나 이런 건 다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표현적으로 작품을 그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볼 수 있는 측면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좋게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응? 만약에 그런 예를 들면 입시 미술 얘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나? 좀 연장된 거니까 잠깐 할게요. 그러면 뭐 입시 미술 할 때 우리 너무 이렇게 배운 것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우리는 줄을 세워야 되고 그 줄 세운 애들 중에서도 나은 애를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낫다는 것은 노력한 애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너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표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평가를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평가의 측면에 너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입시 미술은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뭐 창의성을 보고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그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 회화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입시 미술과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노력이나 이런 거 우리의 법칙 어떤 우리는 인간이고 이성이 있고 사고라는 존재죠. 그 인간의 이성이 있고 사고하는 존재의 어떤 그 명확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완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주관이나 이런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그림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방금 본 그림은 이 모네의 그림보다 훨씬 더 이전 그림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거의 7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죠. 이 그림이 1784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거의 100년 후에 그린 그림이네요. 100년 후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이게 미치고 팔짝들이 노리신 것이죠. 그 자크로이 다비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화가가 아닙니다. 아니 얘는 그림을 배웠는데 왜 그렇게 그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배웠으면 제대로 그리고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그려야지. 이게 이상하게 그리잖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때부터는 이 인상주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반항이냐면 더 이상 이런 그림이 의미가 없어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진처럼 그릴 거면 왜 그림을 그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카메라가 개발이 돼서 사진 촬영술이 등장이 됐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흑백 필름이기도 하고 컬러도 아직 없고 하다 보니까 인상주의가 좀 더 색채에 집중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상주의가 색채에 집중했던 또 다른 이유는 광학 이론이 그때부터 발전을 해요. 광학 이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결국에 객관적인 형태를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컴퓨터나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을 보실 때 그 화면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화면을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빛이라는 것이 반사가 되었고 그 반사가 된 빛들 중에서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 우리 눈이 가시할 수 있는, 눈이 볼 수 있는 그 광선들이 쏘아져서 우리 망막을 통해서 홍채로 들어오고 홍채로 들어와서 이렇게 뒤에 시신경에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증명들이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빛에는 7가지 색깔이 있더라. 그게 왜 7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그 프리즘에다가 프리즘 그 유리 있죠? 삼각형으로 생긴 거. 거기다가 그 하얀 색깔 빛을 쏘니까 그 하얀색 빛이 굴절 일으키면서 거기서 7가지 색깔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빛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빛은 어떻다고요? 가산 혼합으로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다? 명도가 밝아지고 점점 밝아지더라. 그래서 하얀색이 되더라. 그래서 가산혼합, 뭔가를 더한다, 플러스 된다는 의미로 가산혼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물감은 어떻게 돼요?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탁해집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물감은 무슨 혼합? 감산혼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에 와서는 우리가 결국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이미지들은 다 뭘로 표현된 거예요? 빛으로 표현된 겁니다. 빛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어서 내 망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색깔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인상주의가 뭐였어요? 내 주관을 버리고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서 표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했죠. 그 목적 하에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물감이란 재료는 어때요? 빛을 표현하기 적합한 재료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재료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재료죠. 그 빛을 표현하기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빛을 표현하려고 하니 인상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물감이라는 것을 결국에 섞어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뭐라 그랬어요 제가? 채도도 떨어지고 명도도 떨어집니다. 점점 색깔은 탁해져요.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프리즘이 7가지 색깔로 분해가 된 것이 그게 원래는 흰색인데 하얀색인데 그게 분해가 됐기 때문에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지는 빛을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붓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밖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림자가 밝아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돼요. 왜 그림자가 밝아집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물건을 보세요. 물건을 보시면 자, 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보시죠. 이런 명암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보기가 흔한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 명암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손을 이렇게 들어서 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보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 손 어때요? 여기 위에는 굉장히 밝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여러분들 손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 형광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야외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의 명암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극장에 있죠. 극장에서 연극 무대에 가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어두운 장막 속에서 광원은 하나입니다. 그 광원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쫙 내리쬐면서 인물들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묘사예요?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시꺼멓지 않다는 것을 인상주의에 와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만해에 보시면 이 발콘이라는 작품에서 그림자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배경도 어둡고 여기 있는 인물들의 이 그림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어둡죠? 이 주름들이 이런 게. 물론 이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풍경이나 실제 우리 민간인들의 어떤 평범한 모습을 묘사를 하자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시각적인 사실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색깔을 색칠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는 대로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관념색을 사용을 해서 색칠을 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상주의는 객관색이나 어떤 주관색, 객관색이나 어떤 관념의 색, 그런 색으로 관념의 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떻다고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밝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소에서 뭘 배웠죠? 양감을 배웠죠. 양감이 느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까? 명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명암이 없는 그림에서는 양감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감이 없다 보면 대상의 어떤 입체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대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평면적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랑 어떤 평면 입체 공간이라는 것은 입체 공간을 좀 더 실감나고 우리한테 눈에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명암을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보였던 이 호라티우스의 명제라던가 아니면 앵그르의 이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이 작품에서처럼 그림자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 그림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입체성을 느끼고 우리가 이 그림이 이게 그림이 아니라 마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크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결국에 인상주의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순간의 그 빛의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고, 근데 그 빛의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그 태도에 있어서는 배경이 무엇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고 카메라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광학 이론 때문에 우리 눈이 지각하는 이 외부 세계가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빛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외부 세계를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하더라.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된 빛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물감은 좀 적절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물감을 화면 내에서 덜 섞고, 그리고 화면을 빠르게 빛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하는 빛의 순간을 확실하게 포착을 하기 위해서 빠른 붓질로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표현이. 그리고 그림의 형태가 어때요? 모호해집니다. 왜?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우리의 손이 너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방금 이런 다비드나 제리코의 이런 그림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작품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어떤 감흥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자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 안에 혹은 이제 서너 시간 안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 이틀 만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좀 날아가기 전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대상을 관찰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봤었던 어떤 그 작품의 완결성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벌써 50분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인상주의마저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신인사주의 살펴보고 인상주의 활동을 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할 때 그 전묘화를 그릴 건데 전묘화 어떻게 그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업을 들으시고 간단한 과제를 제가 하나 낼게요. 그럼 그 이제 과제를 해결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봐요.